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금, 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투자 방향성에 따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금, 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은 선물, 금 선물 추이가 이번에 역사상 최대 1간 폭락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자재 가격 부분의 변동성이 워낙 커졌고, 그리고 이번에 마진콜 추정 충격으로 급락이 가속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CME 서킷 브레이커도 작동이 좀 덜 됐다. 왜냐면 CME 쪽에서 서킷 브레이커 작동을 시키지 않아서 더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런던 금속 거래소 및 HSBC 쪽에서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제일 많이 던지는 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오류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누군가 급락을 인위적으로 가격 조작을 좀 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과거 금 추이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10월 달 대비부터, 엄밀히 따지면 지난해 10월 대비부터 급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준적으로도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번 급락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급락이 나와도 이게 끝났냐 안 끝났냐 이렇게 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도 금에 따른 방향성은 되게 일관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로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한 달 주기 패턴 안에서 좀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 패턴에서도 길어봐야 한두 달 안에 대부분 좀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곧바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진짜 강세가 꾸준하다라고 하면 한두 달 안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원자재 갈 길 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테더 골드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더 골드 부분에 따른 추이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가고 있는 게 전체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좀 설명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 이제 지난 일주일간 추이에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시세적인 추이에서도 디페깅 부분이 약간은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테더가 완벽한 달러의 1대1 비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에 있는 가격 부분이 너무 많은 요동을 급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커버리면, 이게 이제 패깅 부분에 따른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조금은 생길 수 있고, 그게 이제 디파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좀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에서도 말 나온 김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금가격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작은 부분에 따른 흐름도를 좀 보게 되면, ETF 자금 추이는 또 생각보다 또 순유출 부분이 나왔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부분도 늘지 않았고, 그리고 덱스는 박스권에 갇혔고, 그리고 DAT 유입은 늘어가게 하는데 이제 저번 주 대비보다는 좀 약하고, 이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좀 많이 매입을 가담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DAT와 ETF가 한 세트인데 DAT가 많이 사준다라고 하더라도 ETF가 커버를 못 치면 이게 좀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개연성이 좀 있다. 이렇게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전히 뭐 스테이킹 이치 이자를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전체 TVL 부분에 따른 상승 동력이 그렇게 크게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다소 좀 아쉽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역대 최저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동향 부분에서도 전체 나스닥 부분은 그래도 조금 약세로 마감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추가타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워크웨이, 뭐 윅스, 그리고 또 뭐 피그마, 또 이제 셀즈포스, SAP, 어도브, 뭐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 흡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드래곤볼 Z에 보게 되면 마인부가 다 흡수하듯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흡수를 당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특화되는 업종 섹터들은 몇 군데는 살아남겠죠. 왜냐면 나머지 다 프로그램 빨로 먹고 살았던 애들은 거의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따른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져 있다. 왜냐면 얘네들만 모아도 엄밀히 따지면은 뭐 직원 수나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에 자리 잡고 있는 섹터 비중이나 이런 거를 또 고려를 했었을 때 엄밀히 따지면은 나머지 그 뭐 아마존이나 마소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시총이 늘어나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면서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려가는 가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다 보니까 이게 그 고간을 채워 나가기 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고간의 일부분은 반도체와 일부분은 완전히 채워 넣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여기에서 엄밀히 따지면 SAA, SE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에 있는 비율이 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걸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또 남겨드리기도 하기도 했었죠.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30% 비중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무시하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글이 또 월드 모델을 또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쉽지 않은 형태로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스트래티지 실적도 이제 조만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트래티지 실적 부분이 뭐 4분기께 별로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부분에 공매도가 조금은 좀 덜 끼면서 그냥 어느 정도 좀 개선하는 그런 추정 정도까지만 커버만 되면 나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노 오일러 셀러 형님과 어깨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좀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테더가 여기에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갈 수가 있고요. 서클도 여기에 좀 동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다소 아쉽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패턴에선 테더가 계속 비트를 계속 모아서 재미를 했지만 이제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금에 따른 변동성도 워낙 커지다 보니까 쉽사리 많이 과연 모을 수 있을까? 가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클도 요즘에 이제 주가 부분이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도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글로 한번 적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나 약간 뭐 흥미와 재미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 자세와 태도도 있지만 여기서도 누구나 우리는 사회 실험에서 이미 그 답안지를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직장이든 자영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여기서 한 직장에 똑같은 신입사원의 신입 동기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회사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안에서는 신입사원 그 연봉이 뭐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어떤 다 사람마다 다소 성적표가 달라지는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냐, 어떤 부분에 또 많은 몰입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매번 뭐 신입사원 때부터 과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뭐 모아놨던 저축 부분을 좀 등하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이제 뭐 더 뭐 많은 여행이나 자기 취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았던 애들도 많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계속 공부하고 계속 그 공부했던 양은 AI와 비슷합니다. 계속 추론의 영역을 계속 하다 보면 뇌신경계가 계속 발달이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내가 그 연습했던 그 과정과 약간의 운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 운이라는 건 이제 시장 타이밍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생겨요. 그러면 감각적인 부분도 월등하게 특화되게끔 많이 그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뇌 영역도 보이지 않게 그게 본능적으로 그게 발동이 되는 경향성을 많이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간과의 싸움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제 누가 좀 더 우세할 거냐 아닐 거냐는 차곡차곡 준비해왔던 사람이 여전히 더 좋은 성과를 내놨다라는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제 자산은 항상 선순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주식이 강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코인이 강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원자재가 강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현금이, 그것도 달러가 제일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 부분이 여기가 영원히 강세를 보일 거다. 영원히 강세를 보일 거다. 그렇진 않거든요. 부동산이 강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비수기를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잘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쓰레기다라는 게 아니고 이 자산에서 약간의 비수기를 좀 가져가고 있구나. 이 비수기를 내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남들 대비보다 차별화된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으로 보시면 좀 더 나을 건데, 당장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정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또 다른 단점도 또 생기게 되는데요. 당장의 수익을 조금은 낼 수는 있어도 그게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이제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해 가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관심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찾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수기 때 투자를 많이 했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 가지 자기 자신과에 따른 핑계를 또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 이거 시총이 비싸니까 별로 못 가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17년도 때 어땠습니까? 리플을 많이 샀던 이유가 그냥 싸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 좀 말장난입니다. 어차피 발행 비중 대비 가격 추이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비중가를 똑같이 맞춰놓고 가격을 뽑아야 되면 가격은 똑같아집니다. 예.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싸고 누가 더 비싼지가 완벽하게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라고 접근 안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라보다 보니 비트코인이 좀 더 낫다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과거에도 매번 계속 배워왔었죠.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를 좀 통칭해서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또 있죠. 왜냐? 과거 패턴에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대충 1년간 쉬어가고 있는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 때까지 쉬어가는 패턴이 1년 동안이니까 1년 동안 지나가는 과거 패턴에 맞출 것이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간점을 좀 찾아가지고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자, 딱 60%, 6개월 정도 뒤를 보게 되면 여기에 하락의 평균가에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의 평균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의 평균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낙폭이 상대적 대비 좀 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틸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오고 충분히 존버가 가능하다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버티는 역량도 다 상대적인 거죠. 누군가는 경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뭐 마이너스 2, 30%만 해도 거의 죽으려고 하고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누군가는 90% 맞은 한 번 또는 두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이거 그냥 버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틸 수 있냐 없냐 부분은 본인이 그런 투자를 하실 때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장점을 같이 경험을 쌓아놔야 비로소 이게 자기 자산을 부풀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항상 올라갈 때만 경험치를 충분히 쌓아놓고 내려갈 때는 충분히 쌓아놓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었을 때 큰 자산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해지려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상승했었을 때 있는 경험값 대비보다는 누구나 내려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을 더 많이 키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이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또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참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챙겨드리고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듣느냐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시기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즌도 잘 넘어가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